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화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여당과 경영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법 제정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소개합니다. 차은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당을 중심으로 최근 노란봉투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을 두고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은호 지회장께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했고 파업을 하자 회사가 파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며 수백억의 손배를 청구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47억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네. 해고와 손배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수십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새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학원비를 아낀 돈이라며 노란 봉투에 담아 편지와 함께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10만 명이 4만 7천 원씩 마음을 모아서 47억을 대신 갚아주고 싶었다는 네. 편지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4개월 만에 약 15억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의 핵심적인 의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노란봉투라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군요. 이 교수님,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현재 요 관련된 법안 개정안이 이제 6개가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6개가 이제 국회에서 다루어지면서 뭐 통합이 되기도 하고 이제 하나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하나의 안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내용이 좀 바뀔 수 있는데 네. 일단 이제 그 발의된 그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노란봉투법들을 보면 크게 보면은 이제 2조 3조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조 3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그 노동쟁의와 관련된 근로자 사용자와 노동쟁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자라고 하는 거고, 요거의 핵심은 사실 이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이 소위 말하는 이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에 넣자라고 하는 네. 거고, 두 번째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수정해서 이전 법에서는 이제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임금근로시간 등 몇 가지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들만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노동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노동 임금근로조건과 관련된 광범위한 대상을 어떤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이것도 결국은 그 임금 근로조건 이외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역을 넓힌다라기보다는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쟁의를 할 수 있는 어떤 합법화된 제도적 통로를 열어주자라는 관점에서 노동쟁의 개념을 확장시킨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손배가압류 관련해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개인에게 손배가압류 청구하지 말자. 그다음에 노조에게 청구하더라도 노조를 없애는 정도로 노조에 대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핵심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노동조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 노란봉투법에 보완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이게 실행이 되게 되면 갖고 오게 되는 뭐 효과라든가 어떤 취지, 뭐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보완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이제 현행법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행법에 지금 이제 2조 3조가 그 개정 대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2조 3조가 2조가 이제 주로 근로자와 사용자 그다음에 노동쟁이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근로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 권료도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자는 사업주 및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뭐냐면 근로계약을 통해서 명확하게 사용자와 근로자로 지정된 사람들만을 노동조합법이 어떤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부분이 다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그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에 의하면 2021년 현재 227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227만 명이 아무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노동 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노동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분들을 어떤 그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시켜 놓은 거고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이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쟁점이 손배가압류로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네. 손배가압류는 결과적인 얘기고 지금 요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박탈된 갖고 있지 못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권을 그분들에게 어떻게 부여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사실은 핵심적인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내용을 종합하면 손배가압류는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현상이지만 우리 사회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원천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계약서에서 계약의 형태에 의해서 특수고용이라든지 간접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권을 오히려 보장 못 해주는 거니까 법이 그걸 확충해서 보장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헌법에 따르면 노동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과 야당과 노동계가 그렇고요. 헌법에 따르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과 지금 여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또 다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장하는 이 노란봉투법을 제기하는 쪽의 취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확충하고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로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왜 이 손배가압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측이 이 쟁의행위가 끝나고 난 뒤에 대부분 손배가압류 소송을 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노동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쌍용자동차 경우에는 아주 불행하게도 목숨을 끊는 분들이 속출할 만큼 이 고통이 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지 회장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대구 경북에는 대구 상심브레이크와 구미 KC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네. 대구 상심브레이크는 2010년 파업을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회사가 5명의 노동자들에게 손배를 청구했고 가압류까지 했습니다. 5년 뒤에 대법원 판결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네. 5명의 노동자들은 5년 내내 손배 가압류에 시달렸습니다. 네. 그리고 KC 노동자들은 30억의 손배를 실질적으로 임금에서 3년간 빼앗겼습니다. 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51일간의 파업으로 대우조선 해양은 5명의 노동자들에게 470억의 손배를 청구했습니다. 네. 파업하는 가운데 0.3평 새창사를 만들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던 유채한 부지회장은 15년 동안 용접을 했는데 임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 200만 원을 받는 5명의 노동자가 470억을 갚으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390년을 갚아야 합니다. 네. 파업은 끝났지만 손배는 남았습니다. 참 가혹한 현실입니다. 역설적으로 보자면 파업을 하려면
파업 이후에 남은 일상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파업에 들어가거라 이런 말인데요. 지금 법적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인데 그렇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이 발의가 되었다고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노동자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 이 권리가 어떤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호를 못 받고 있길래 지금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동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좀 더 설명을 좀 주시죠. 그 이제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있는 건데 네. 현행법에서는 이분들이 노동 근로자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간접고용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 사용자와 형식적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 사용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단체 교섭을 하긴 하는데 단체 교섭을 할 경우에 형식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 교섭을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실질적 사용자는 그 노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걸 분리해놓고 형식적 사용자만이 사용자하고 이 사람하고만 단체 교섭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청업체 사용 그 근로자는 하청업체의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하면 하청업체 사용자는 단체 교섭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원청이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원청에 가서 근로자들이 직접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너네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끝나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단체 교섭 자체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체 교섭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된 게 왜 불법이 됐느냐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대우조선해양에 가서 그 파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네 사용자가 아닌데 사용자가 아닌 그 근로자가 와서 우리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니까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이 네. 돼버린 겁니다. 제3자가 우리 사업장에 그렇죠. 가서 네. 점유를 해서 근데 사업을 사실상 못하겠다. 그 사람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만들었죠. 네, 거기 산해하청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홍길동 전에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것처럼 사용자를 사용자로 부르지 못하고 그 사용자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해 놓은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 노동쟁의의 대상을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방금 대우조선해양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들이 이 일을 하던 장소에서 쟁의를 시작했는데 쟁의를 시작하게 되면 당신들이 이 일하는 회사가 아닌데 나무 회사가 되는 거군요. 우리가 사용자가 아니기 네. 때문에 여기 너네 사업장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계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좀 더 절감하실 것 같은데 지부장님 보시기에 이 법안 통과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미 늦었습니다. 손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하이트 진로 이 화물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같은 투쟁이 이런 투쟁이 왜 발생하는지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51일 투쟁을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양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권한이 없는 하청 사장하고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원청은 교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1일 동안 파업을 진행해도 어떤 성과물을 따낼 수가 없는 구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가 반드시 바뀌어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이 정의가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사히 글라스를 봤을 때 제가 6년 아사히 글라스를 다녔는데 저를 고용한 하청 사장을 6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하청 사장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원청 사장은 아사히 글라스 사장은 회사에서 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하청업체를 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 사장은 폐업하고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도 누가 책임져야 하냐? 당연히 원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우조선 해양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노조법 2조가 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원청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지 이런 사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원청인데 원청이 왜 교섭의 현장에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우리가 거기 나가냐라는 답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어떤 교섭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고 하는데 이 사유재산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경영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요거는 사실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경영계나 재계, 뭐 경총이나 정경련에서 얘기해야 될 거긴 한데 이분들은 사실은 요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쟁점이 뭐다라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손배 가압류 얘기를 이분들은 많이 하시지만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 논점을 자꾸 손배 가압류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황건적 보호법이다. 도적들을 보호하는 법이다. 폭력적인 불법 파업을 허용하는 거냐.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다. 그래서 기업 경쟁력이 하락되고 시장 경제 질서가 위협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요거 이제 그 프레임을 간접 고용이라고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프레임을 빼고 어떤 폭력과 그다음에 어떤 그 불법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요거는 제가 보기에 이 경영계나 재계 특히 이제 경총이나 정경련 쪽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노동시장 보면 2천만 명 정도 이제 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정규직이 한 60%, 비정규직이 한 40%, 45%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간접고용 플랫폼까지 하면 아까 이제 간접고용 노동자가 한 220만 정도 된다고 했는데 플랫폼 노동자도 한 150에서 200만 잡으면 전체 임금 근로자 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보다는 간접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여기에서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이윤을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사실은 손배가압류를 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될 기본적인 임금과 근로시간을 더 이상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거를 이제 통과시키기 싫은 거죠. 그래서 손배가압류 폭력의 문제로 자꾸 프레임을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반 양론이 아주 극명한데요. 찬성하는 쪽은 합법 파업을 보장해 주는 법이다. 불법을 오히려 지금 상태로는 불법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보장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여당이나 경영계에서는 이 불법 파업을 하라고 조장하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안 통과하면 아주 쟁점이 첨예해질 텐데요. 사실은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노동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당이나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너무나 이 틀 짓기에 바빠가지고요. 황건적 이렇게 뭐 살벌한 얘기들을 자꾸 갖다 붙이고 또 제안하는 쪽에서도 이 법이 갖고 있는 좀 더 이 취지가 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 회장님 보시기에 제일 먼저 충돌할 지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국회를 보면 사실 기가 막힙니다. 뭐 충돌하는 지점보다 국회의원들이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기는 한가, 실제 노동 3권과 이 노조법의 혜택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온전히 받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해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미 그 특수고용, 플랫폼, 뭐 하청 이런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비정규직 형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4대 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연차도 없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판매하는 노동자들, 보험 설계사 노동자들, 학습지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 굉장히 열악한 노동자들이죠.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합법과 불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노동권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말씀 주신 걸 보면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 않다. 국회 자체에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쟁점으로 충돌할 지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영계에서는 요 프레임을 이제 그 불법과 폭력의 문제로 자꾸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그 핵심적인 쟁점이 희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얘기를 가지고 계속 의회에서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 이 법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재계나 경영계에서 노동귀족이라고 비판을 하는 정규직 노동조합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이거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례의 대부분이 특수고용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몰려 있어요. 네. 그 손배 가압류가 이제 그 얘기되는 사례들을 보면 근데 거기를 정규직 그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대신에 정규직 노동자가 그 행동을 했다라고 딱 그거 집단만 바꾸면 합법적인 파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행법은 정규직이 파업하면 합법이고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불법이 되는 네. 겁니다. 똑같은 국민에게 왜 또 다른 식으로 제도를 적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합법적인 파업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가 더 파업을 잘하고 그다음에 파업하면서 모든 걸 다 파괴해도 모든 거에 대한 면책권을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위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보장해주기 위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요걸 국회에서 논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제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점이 뭐냐면 사용자 재산권 침해한다는 겁니다. 왜 이 법이 통과되면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죠, 이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생산 중단이나 시설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예. 실제로 이 법원이나 나중에 이런 데서 판단할 때도 실질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결을 했던 판례들이 많나 보죠. 그거 이제 사례에 따라 다른데 네. 우리가 이제 이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그 조정법 안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면책권이라고 하는 게 해당되는 게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시설물의 파괴, 의도적인 또는 과실로 인해서든 간에 직접적인 시설물의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이제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은 파업을 통해서 가동이 중단되는 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간접적 재산권의 손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합법적 파업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네. 그 유일한 파업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것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파업의 무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배상하라고 하면 파업을 그거 이제 파업권을 어떻게 인정하지 하는 건데?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네.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재산상의 침해를 지금도 이제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주장 중에 뭐냐면 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 노동자 측에서 주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재계 관계자들 주장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노조가 공장 점거하면 그래도 이제 이 법 통과되면 책임 못 묻는다. 이 말 사실입니까, 지회장님? 좀 이제 인식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법에 실제로 쟁의행위는 그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은 쟁의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인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마치 파업을 하면 손실을 입히면 불법을 한 거라고 인식을 합니다. 언론이 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업을 하면 100억이 손실을 입었니, 200억이 손실을 입었니 이렇게 떠들면
무조건 손실을 입으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당연히 손실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파업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해도 책임을 못 묻냐. 파업한 노동자들이 공장에 있어야지. 그럼 파업하고 나서 뭐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근데 도리어 파업을 하면 회사가 직장 폐쇄로 파업에 맞서고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공장에 못 들어오게 하고 불법으로 공장을 돌리려고 하고 이런 대치가 도리어 문제인 거죠. 파업에 대한 어떤 그 시선 자체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외국에서 철도 노동자들 파업할 때 불편해도 참는 이유는 내가 불편할 때 참아야지 내가 파업할 때 그들도 참아주니까요. 그게 권리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발을 볼모로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들은 평생 그 노동 관련 직종에서 일할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자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한다는 경총 회장 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뭐 똑같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뭐 다르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저는 오히려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 헌법상 보장된 노동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그 불법이 원래는 합법이어야 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발의된 내용이 노란봉투법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더 정확하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불법쟁의 행위까지 면책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노란봉투법에는 불법쟁의 행위를 면책하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불법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즉 다시 말하면 점거한 공장이나 사업장에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시설 설비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하지 않는다는 않는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불법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이 교수님이나 지금 이 노란봉투법에 제안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현재 법으로는 불법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합법 행위로 바꾸어서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 행위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다. 제도화시키는 네, 거죠. 그리하여 불법 쟁의 행위라는 말 자체가 성립 안 되게 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면 불법 쟁의 행위를 면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국민들을 호도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떠드는 거죠. 실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되면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라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에 제정되고 올해 시행되었습니다. 뭐 온전하지 못한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실제로 올해 1년에 2,000명씩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총이 재계가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닌 거죠. 네. 예. 실제로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걱정하는 것 같은 예. 네, 매일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경련 쪽에서는 재계에서는 노사관계 개선 방안 얘기하면서 파업 발생할 시에 대체 근로를 허용해서 파업에 따른 피해를 수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저는 이제 정경련에서 요 얘기를 했는데 정경련이 뭐 옛날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최순실 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모아가지고 할당해서 모아가지고 기부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돈의 일부만 해외 노사관계 연구에 썼으면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체 근로는 ILO의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항목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파업하면
우리가 파업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만큼 다른 사람 갖다 쓸 수 있게 해줘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파업을 하는 의미를 없게 만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외국에서는 다 대체근로 허용한다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체근로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를 해놓거나 대체근로 해도 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사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제도의 그 결합된 형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 대체 근로 가능하다. 그런데 파견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체 근로에 못 쓴다. 이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써야 되는 겁니까? 새로 신규 고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신규 고용을 하기 싫으면 알바생을 써야 됩니다. 또는 내부의 기존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체 근로로 써야 되는데 독일 법은 또 노동법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대체 근로로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위반해서 강제로 시켰을 경우에는 50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대체 근로에 참여 안 할 겁니다. 네. 자발적으로 이걸 의사를 존중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용자에게 남은 대체 근로의 가능성은 알바생을 쓰거나 신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와가지고 1, 2개월 와가지고 알바로 그거 대체 근로 하지 않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남은 건 신규 고용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규 고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파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권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이전 노동자도 복귀하고 신규 고용한 사람은 신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대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얘기인데 뒤에 얘기 다 빼버리고 독일은 대체근로 허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딱 한 문장만 가지고 와가지고 대체근로 우리도 허용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해외 노사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법 만들 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도 대체근로를 도입하고 다만 대체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그런 대체근로라면 우리도 대체근로를 허용해도 되겠네요. 예. 고용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본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직장 점거 아까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노조가 공장을 점거해도 책임을 못 묻는다가 아니라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파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을 하고 다니는데 교섭을 하다가 뭔가 의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파업을 한다는 거는 일을 하는 거를 그만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장 안에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공장에 파업을 하면서 있는 거냐, 점거하는 거냐라고 하는 시각의 차이인데 네. 그분들이 점거하고 회사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식으로 쓴다거나 하면 점거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그냥 사업장에서 집회하는 거 말고는 뭐 시설을 파괴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네. 제외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업별 교섭이라고 하는 거를 노동법이 전제를 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은 노조는 산별 노조로 바뀌었지만 기업별 교섭을 하고 기업별 사업장에서 교섭을 하니까 교섭이 안 되면 그냥 사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싫으면 산별 교섭하면 됩니다. 산별 노조로 바꾸고 노조에서 계속 10몇 년째 산별 교섭하자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원청들은 산별 교섭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다 기업별 교섭합니다. 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렇게 금속노조에서 산별 교섭하자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 산별 교섭하는 나라는 사업장 점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산별 교섭은 특정 업종에 있는 기업 노동조합들이 한꺼번에 어떤 공동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회사 사업 그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현대자동차 사업장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산별 교섭하면 파업할 때 전부 다 사업장 밖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장 점거가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산별 교섭에 경총이나 정경련이 앞장서서 대기업 설득해가지고 산별 교섭 하자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금속노조 사업장 점거 사업장에 안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법은 다 했는데 알면서 모른 척한다는 거죠. 예. 네. 대체 그 인력 관련해서 이미 간접 고용 현장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들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청 현대제철에서 1,500명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투입했는가 하면 원청 정규직과 다른 업체 노동자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러면 합법입니다. 실제로 이미 현장에서는 간접 고용 현장에서는 대체 인력 투입
다 되고 있습니다. 전경련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마치 안 된다고 사기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법이 되면 대체 인력 투입이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막힐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사실 이거 대체 근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관이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파업에 대해서 무력화시킬 우리들은 수 있는 방안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달라는 그 보장책을 내달라는 거고 현행법은 대체 근로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금지해 놓고 있는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체 근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네. 그 예외적인 상황을 이제 악용하고 노동부가 그걸 눈감아주면서 대체 근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을 일상적인 노동 현장의 상황으로 전환시켜서 보면 이런 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 보시기에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요것도 그 이제 저는 이것도 이제 사실상 가짜 뉴스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100% 거짓말이 아니고 전체의 맥락에서 떨어져 있는 얘기들을 가져다가 자꾸 외국도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가압류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공장 내에서 설비를 파업하는 동안에 건드려 가지고 또는 뭐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불법 파업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손배 가압류 할 수 있다. 민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나라들 많다. 그러면 그 말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시설상의 파괴, 의도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으로 치부하고 어느 나라든 다 처벌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네.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은 전부 다 그 노조와 산별 교섭을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파업을 하면 사업장에 굳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영업권 침해라고 하는 거는 성립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맥락에 벗어난 걸 갖다가 붙여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계가 하는 말.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수백억의 손배를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자들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거죠. 이미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이 양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1100만 비정규직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고용과 노동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면 변화된 노동자들의 상황에 맞는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재계가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 나온 거는 19대 국회인 2015년부터 관련 법안 나왔었는데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 회장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이 노동자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거나 동참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당시에 통과 못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제 주도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던 민주당이 발의는 해놓고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수완박은 온 힘을 다해서 하더라도 실제로 민생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통과가 발의만 되고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이게 너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진영 논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노조에서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노동조합 조합원의 40%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네. 사무과에서 그렇게 투표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는 노동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을 자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자기를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너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들어줄 필요 없다. 우리가 이게 너를 모든 보호해줄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다고는 볼 수 없으니. 모든이라고는 네.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 하여튼 법안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민주당이 검찰개혁 10분의 1만 노력하면 통과된다고 네.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말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당의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실세라고 하는 분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불법 파업 주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다. 환노위 통과해도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동우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민주당 패스트트랙 지정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제대로 굴러갈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게다가 거기다가 예. 노동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대정부 질문에서 답할 때 위헌 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총력을 다해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 천명한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시사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건 이건 벌어지지 않는 일이니까요. 예. 전망을 잠깐 해본다면 지 회장님 이번 국회 통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법을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이게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 떠드는 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거부한다는 것은 진짜 국민이 그러면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법무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께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통과 자체가 또 민주당이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얼마나 정치적 의제화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현재 이제 어쨌든 간에 요거를 하나의 정치적 의제로 삼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노동부 장관은 어쨌든 노동계 출신인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소위 말하는 이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일 테니고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보고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정성의 가치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공정의 편을 가르지 마라. 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차은호 지회장님께는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짧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시민단체 손잡고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기업이 손배 청구를 할 때 5%만 승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95%가 받지도 못하는 손배를 왜 청구하냐? 이 손해배상 청구는 결국 노동자들 노조 활동을 막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손배 가압류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국회에서 이제 발걸음을 시작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차은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장,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문 외교를 떠난 대통령 관련 소식들이 국민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민관을 신축하려 한다는 사실을 국무총리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문 외교를 하러 출국한 대통령은 정작 조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 의회를 향한 욕설 논란은 더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떤 정권에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벌어지게 되면 비록 그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도 그런 사태를 초래한 원인은 공통된 지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외교를 위해서 분명히 그 필요성을 주장할 수도 있는 새로운 영빈관을 짓는 계획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비판받고 바로 취소되는 것을 보면 일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국민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국민이 정권 초기에 있을 수도 있는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은 취임 초기임에도 이례적으로 낮은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 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